실질적으로 5월 12일 날 트위터 영향력 3위 랭크 그 정치인들을 적어놨는데요. 거기 보면 10위에 박근혜 씨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질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은 진보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SNS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선거가 있기 전에 이 SNS가 이렇게 활기를 치는데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뽑은 사람이 바로 이 SNS 사용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야당이 너무너무 유리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가 결과적으로 야당이 패배라면 패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고는 많은 전문가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야 SNS 별거 아니네, 과대평가됐었구나, 결코 야당에게 별로 유리한 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야당에게 유리하다, 여당에게 유리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SNS의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완전히 측정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그 영향력과 한계가 어떻게 진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과 2010년과 2011년의 그런 SNS 선거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쭉 적어놨는데요. 그거는 아주 짧게 2008년은 미국 오바마 캠페인에서는 SNS를 이용해서 조직화에 성공한, 아주 대대적인 조직화에 성공한 그런 아주 성공적인 캠페인을 벌였고 2010년 영국 총선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SNS가 기존 미디어와 보완적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기존 미디어가 가지는 어떤 파급력을 훨씬 더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주도형 SNS 캠페인입니다. SNS 캠페인이 후보가 주도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이런 형태의 캠페인이었다라는 형태를 세 개로 나누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11 총선의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요. 4.11 총선에서 SNS 캠페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 캠페인 규제 조항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SNS의 선거 캠페인이 자유로워졌고요.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이제 SNS가 정말 큰 일을 하겠구나 라고 적극 도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SNS 역량을 평가하겠다, 점수화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공천 신청을 한 1,500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밖에 계정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계정 매매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는 SNS가 도대체 뭐냐라고 시작을 해서 그 SNS 캠페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야당의 후보들은 이거 정말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표 4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SNS,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트위터 사용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울특별시에 45% 이상이 몰려있고요. 경기도에 21%, 22%. 그래서 약 70%에 가까운 그 사용자들이 서울, 경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곳이 부산인데 부산만 해도 5% 정도, SNS 전체의 5%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황입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 표 5를 보시면요. 유권자의 세대별 SNS 사용 현황입니다. 20대, 지금 19대 국회의원 유권자 조사 결과를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와 30대와 40대, 50대가 SNS를 통해 선거 정보를 획득하는 그 비율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SNS라는 게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젊은 세대를 위주로 더구나 SNS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훨씬 이제 젊은 세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할 점은 이 SNS에 대한 신뢰의 비율이 20대도 1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SNS의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총선 후보자들이 어떻게 캠페인을 진행해 갔는가. 제일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급조된 SNS 계정, 그에 따른 무계획적인 선거 캠페인이 전개라고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SNS 계정을 만들고 SNS가 도대체 뭔지 그런 것 하나도 모르면서 예전의 미디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하는 데만 SNS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SNS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제공, 관여, 그리고 관계 맺음을 통한 연대, 그리고 마지막에 동원의 관계까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기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보 제공의 단계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면서 막 트윗을 많이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 6을 잠깐 보시면요. SNS에 트윗을 많이 한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트위터에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의 그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이 했는데도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형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꾸준한 소통을 한 사람들이 다 영향력 앞쪽에 올라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SNS 캠페인 성공이 노출보다는 소통 기술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쨌든 후보자들은 SNS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한 900몇 명 중에서 600명 정도가 SNS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일부는 또 잘 안 하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총선 후보자들의 SNS 캠페인은 그림 1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애플리케이션들도 만들면서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캠페인이 어떤 진짜로 영향력이 있었나 라고 보니까요. 표 7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위터 버즈량이라고 하면 또 많이 언급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버즈량 상위 후보자와 트윗을 많이 한 사람들의 선거 결과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버즈량이 많은 사람들은 한 65%가량이 당선을 됐습니다. 그러나 트윗 횟수만 가지고 볼 때는 50%도 안 되는 그런 당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만 본다면 이 트윗의 빈도도 횟수도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트윗 빈도라고 하는 것은 트윗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트윗을 얼마 정도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영향력의 측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영향력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선거의 결과에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는가라고 보니까 후보자들이 캠페인 전략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캠페인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슈들을 의제화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소셜 네트워크 내부를 조직화하는 운동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성공적인 과거의 선거들은 박원순 시장 때도 그랬고요. 소셜 네트워크 사회를 어떻게 조직화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와 당선이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한편 매스미디어, 기존의 미디어가 철저히 배제된 상황에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그 야권에서 철저히 배제한 채로 SNS 캠페인 위주로 진행되는 그리고 인터넷의 블로그라든지 어떤 수기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기재들에 대한 그
연동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라는 걸 한계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NS라고 하는 것은 많이 트윗을 한다, 많이 소통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그래서 유권자들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것이 SNS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요. 그러면서 조직화의 노력을 통해서 연관과 연대의 단계로 가지 않으면 SNS가 가지는 동원 효과는 거의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독촉하는 바람에 다 말씀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네 발표를 다 들어보고요. 나머지 세 발표를 들어보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도 또 경험적인 사례 연구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십니다. 한국의 뷰어테리어트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이 발제는 영남대 허윤철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